프라보워 대통령은 KF-21 보라매 전투기 도입 계약은 성사시키지 못했지만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 양해각서 10건을 체결했다.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대통령이 방한해서 KF-21 16대를 계약할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무산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조나 자카르타는 KF-21 보라매 16대 도입 계약에 관한 소식은 없지만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한국과 10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매체는 양국은 핵심 광물과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16개 분야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오랫동안 기다려온 KF-21 보라매 구매 계약 발표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앞두고 실무진이 KF-21 도입을 결정짓고 발표만 남은 줄 알았지만 한국이 인니의 요구에 쉽게 응하지 않은 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인니는 이미 분담금 체납으로 인해 신용이 깨져 돈을 빌려줘도 까다로운 조건을 걸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자국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더 많은 핵심 기술을 받으려고 하지만 한국은 이미 분담금을 깎아주면서 그 정도의 기술만 준다고 했기에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전세계 많은 언론이 인니가 최초로 KF-21 16대를 도입하는 해외 국가가 될 것이라고 할 때 인니가 아니라 필리핀이 최초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곳도 많았는데 결국 최초 도입은 필리핀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번에 MOU를 체결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전기 자동차 배터리 핵심 원료 니켈이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니켈의 세계 최대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광물 자원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발전시키고 이외에도 첨단 기술, 조선, 원전, 인프라, 에너지 전환, 문화 창조 산업에서 협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니가 바라던 KF-21 계약은 해주지 않으면서 한국 중심으로 MOU를 맺어 실리를 챙겼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산 청웅투로 이란 미사일을 막아낸 UAE는 KF-21에 대해 가장 진심인 나라입니다. UAE 이사절단이 오는 5월에 방문해 KF-21 블록3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지금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국이라고 하지만 분담금 축소로 가장 낮은 기술을 받는 데서 그치고 진정한 개발 파트너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UAE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UAE는 자체 무인기 개발 역량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를 KF-21과 함께 작전하는 시스템 구축에 큰 비중을 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KF-21 도입 물량은 40에서 60대로 예상하는데 단계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번에 UAE의 급한 요청으로 96%의 명중률을 보인 청궁투의 유도탄 30발을 보내주고 최근에는 세 번째 포대까지 전달하며 위기에 처한 UAE를 도왔습니다. UAE는 이에 보답하고자 원유 수급이 어려워진 한국에 우선적으로 원유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1일 산업통상부는 UAE로부터 긴급 도입하기로 약속한 총 2,400만 배럴의 원유가 안정적으로 도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UAE 측과 1차적으로 합의한 600만 배럴의 국내 공급이 조만간 완료된다 말하며 우선 600만 배럴 중 200만 배럴은 지난달 30일 국내 하역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이외 200만 배럴은 4월 초중에 하역될 예정이고 국내 보관 중인 UAE 국제 공동 비축 물량 200만 배럴도 국내 정유사에 인도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미국, 남미, 호주 등 대체 수급처에서 원유를 들여오고 있으며 2천만 배럴 이상의 비축유를 6월 말까지 방출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긴급히 러시아산 나프타 2.8만 톤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 정부는 원유를 얻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반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과 함께 가장 많은 원유를 수입하는 일본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일본 데일리 신초에서는 지난 1일 고유가로 일본을 기다리는 최악의 시나리오, 이란 공격 장기화되면 전기요금 사상 최고치 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벚꽃 명소는 상충객들로 붐비지만 나중에 그때는 평화로웠다며 되돌아볼 날이 올지도 모른다. 이란 공격에 따른 고유가 대책을 목소리 높여 외치는 다카이치 정권. 정책을 그르치면 전기가스 요금의 기록적인 상승이 확실시되며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가늠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정세 속에서 원유 가격 폭등과 조달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세계 원유 선물 시장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 국내 휘발유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필요한 원유의 약 9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어 대부분의 유조선이 운항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지금 일본 네티즌들은 다카이치 정부의 무능한 대처를 비판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본을 제외한 국가들은 일시적인 감세 등을 통해 가격을 억제하거나 지원금을 지급하여 가격 상승분을 완화하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일본만은 거액의 정치 헌금을 하는 기업인 정유사들의 보조금을 뿌리고 있죠. 이런 방식이 쌓이고 쌓여 일본 정부의 재정 악화가 비정상적인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휘발유 보조금을 줄 게 아니라 휘발유세를 일시적으로 절반만 낮추면 될 일입니다.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휘발유를 소비하지 않는 국민들까지 세금으로 남의 기름값을 보조하는 꼴이 되어 극도로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동시에 발생하는 현안에 대한 대응을 보면 자민당 정치로 인해 일본이 왜 점점 몰락해 가는지 그 이유가 극명하게 드러나서 흥미롭기까지 합니다. 일본의 비축은 실질적으로 약 4개월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3월 중순부터 카운트다운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는 보조금으로 가려져 있을 뿐 위기는 점점 다가오고 있다. 석유를 확보하지 못하면 다양한 물자 부족 사태에 빠지고 사회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전쟁 자체는 외부 요인이지만 그 이후의 대응은 당시 정권의 책임이다. 석유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정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결국 도널드 트럼프를 의식해 이란과 협상하지 않는다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일본은 트럼프의 눈치를 보느라 이란 정권과 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고 한국과 같이 UAE 같은 국가에게 우선적인 원유 공급을 받고 있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을 하고 UAE의 거대한 투자를 통해 5세대, 6세대 진화까지 꾀하고 있지만 6세대로 바로 가겠다는 일본의 계획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2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일본 영국 전투기 사업 지연에 우려 표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일본, 영국, 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영국의 투자 계획이 여러 차례 지연되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GCAP 관계자는 영국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된 상황을 언급하며 솔직히 말해서 끔찍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여한 또 다른 관계자는 일본 측에서 점점 커지는 좌절감이 느껴지고 있다고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일본의 주된 목표는 2030년대 중반까지 신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이지만 영국과 이탈리아는 드론 편대와 협력하여 운영되는 최첨단 시스템 통합체를 개발하는데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개발 일정은 다소 유연하게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2030년대 중반이 아니라 2040년대 중반에 돼서야 시제기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4.5세대를 먼저 만들고 5세대, 6세대로 진화시키겠다는 한국의 영리한 전략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군사매체 더워존은 서울의 KF-21은 신형 전투기 개발에 있어 좀 더 비전통적인 접근 방식을 취함으로써 빠른 속도로 진전을 이루었다고 극찬했습니다. 이 매체는 대부분의 국가가 5세대 스텔스기 개발에 매달리다 예산과 시간 문제로 수렁에 빠질 때 한국은 현실적인 4.5세대를 목표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 번에 모든 기능을 넣으려다 실패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단계를 나누었고 A사 레이더 등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등 핵심 부품은 독자 기술로 만들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시제기 공개 후 단 5년 만에 양산 1호기를 출고하는 미친 속도를 기록했는데 미국 F-35나 러시아 수호 257이 10년 이상 걸린 것에 비해 압도적으로 빠르다고 했습니다. 이 기사에 해외 네티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요즘 한국이 자체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속도와 그 범위가 정말 놀라울 정도다. 한국은 최상위 기술, 바로 아래 단계의 무기를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개발 및 수출하는 데 있어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시점에 한국이 택한 전략은 정말 탁월하다고 본다. 이미 F-35라는 최강의 카드를 쥐고 있는 상태에서 KF-21은 적게 확보 가능한 보급성, 실전에서의 성능, 기술적 완성도, 그리고 가격 경쟁력까지 모든 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냈다. 정말 대단한 성과를 이뤄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을 사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협상장에서 주도권을 잃은 채 한국이 정해 놓은 조건의 바깥으로 밀려난 것이다. 이 사안을 단순한 계약 불발로 해석하면 핵심을 놓친다. 표면적으로는 16대 도입 발표가 빠졌고 양국은 여러 장여 전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전투기 계약만 남았다는 기대가 무산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드러난 것은 훨씬 구조적이다. 한국은 더 이상 공동개발 명분만으로 상대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 분담금을 제때 내지 못했고 기술 이전의 범위를 계속 넓히려 했으며 산업 육성 명분 아래 핵심 접근권까지 요구한 상대에게 한국은 거래의 문은 열어두되 통제권은 단 한 번도 넘기지 않았다. 이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국이라는 상징적 지위를 통해 자신들이 단순 구매국이 아니라는 인상을 만들어 왔다. 하지만 공동개발은 이름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자금 투입, 일정 준수, 산업 기여, 전략적 신뢰, 이 네 가지 축이 맞물려야 한다. 여기서 하나만 흔들려도 협력은 늦어지지만 두 개 이상이 동시에 흔들리면 그 순간부터 그 나라는 개발, 파트너가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된다. 이번 흐름에서 인도네시아가 정확히 그 지점에 들어갔다. 돈 문제는 단순한 흑해상의 지연이 아니다. 그건 한국 입장에서 상대의 의사결정 구조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지표다. 약속한 부담도 처리하지 못하는 파트너에게 차세대, 항공전력의 핵심 기술, 접근권까지 넓혀준다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이번에 계약을 무리해서 성사시킬 이유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과거였다면 첫 해외 도입국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정도의 정치적 양보나 조건 조정이 검토됐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다르다. KF21은 단순한 시제기 과시 단계가 아니라 양산, 궤도에 진입했고 핵심 장비 독자화, 성과도 이미 외부 평가를 받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이제 팔기 위해 낮추는 단계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수준까지 열어줄 것인가를 선별하는 단계로 들어섰다. 여기서 인도네시아의 요구는 한국 입장에서 매력적인 협상안이 아니라 체계 전체의 보안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깎아내릴 수 있는 부담 요소에 가까웠다. 인도네시아가 원했던 것은 기체 그 자체만이 아니었다. 자국 항공산업 육성에 활용할 수 있는 더 넓은 기술, 범위, 더 유연한 조건, 더 낮은 재정 압박이었다. 문제는 그 세 가지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는 데 있다. 한국은 이미 분담금 조정이라는 형태로 상당한 완충을 제공했다. 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핵심 기술 접근을 허용하면 이는 파트너 지원이 아니라 체계 통제권의 누수가 된다. 전투기 사업에서 기술은 호의로 나누는 자산이 아니다. 특히 양산 직전 혹은 양산 초기 단계의 프로그램에서 기술 범위는 수출 통제, 후속 개량, 무장 통합, 유지 보수 체계, 심지어 제3국 판매 전략과도 직결된다. 한국이 여기서 물러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강경해서가 아니라 이제 KF21을 국가 산업 자산으로 다루고 있다는 뜻이다. 이번에 동시에 체결된 여러 양해 각서는 이 점을 더 선명하게 만든다. 인도네시아는 전투기 계약을 기대했지만 한국은 니켈과 재생에너지, 첨단 기술, 조선, 원전, 인프라 같은 더 넓고 더 계산된 영역으로 협력의 중심을 이동시켰다. 이것은 외교적 체면을 세워준 것이 아니라 협력의 무게중심을 한국이 유리한 곳으로 옮긴 것이다. 특히 니켈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라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 배터리 산업은 곧 소재, 정련, 저장, 에너지 체계, 제조 기반으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방산 생산 역량과도 간접 연결된다.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원한 방식으로 전투기 계약을 내주는 대신 인도네시아가 가진 광물과 자원, 시장 적점만 취하는 방향으로 판을 재정렬했다. 말하자면 인도네시아는 항공 주권의 상징을 원했지만 한국은 공급망의 실익만 가져갔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한국의 태도 변화다. 예전에 한국 방사는 수출 실적을 빠르게 쌓는데 집중했고 따라서 구매국의 정치적 요구를 넓게 받아줄 유인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은 플랫폼 하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둘러싼 산업 질서 자체를 설계하려 한다. 그 질서 안에서 필요한 것은 규모보다 신뢰이고 명분보다 이행 능력이며 공동개발 간판보다 자금과 전략 정렬이다.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자신을 참여국으로 호명하지만 한국이 보는 기준은 훨씬 냉정하다. 비용은 늦고 요구는 많으며
전략적 일관성은 약한. 파트너는 더 이상 체계 내부로 깊게 들어올 수 없다. 결국 이번 사안은 인도네시아가 무엇을 잃었는가 보다 한국이 무엇을 더 이상 양보하지 않게 되었는가를 보여준다. 첫 해외 도입국 타이틀조차 절대적 가치가 아니게 된 순간 협상력의 축은 이미 이동했다. 그리고 이 이동은 단지 한 국가를 밀어낸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누가 KF21 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반대로 누가 주변부에 남게 될지를 가르는 새로운 기준이 되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가 협상에서 밀려난 자리를 누가 채우는가를 보면 한국이 더 이상 참여국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이제 기준은 단순하다. 돈을 넣는가, 리스크를 함께 지는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체계에 묶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지 못하면 명분이 아무리 화려해도 파트너로 분류되지 않는다. UAE가 이 기준에 가장 근접하게 들어온 사례다. 이 국가는 단순한 구매 의사를 넘어서 KF21 체계 확장 단계에 자금을 투입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블록 3 공동개발 가능성이 거론되는 시점에서 UAE의 역할은 고객이 아니라 투자자에 가깝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금 규모 그 자체가 아니라 자금이 들어오는 방식이다. 선구매 형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발 단계에 직접 관여하는 자금은 곧 의사결정 구조에 일정 수준의 영향력을 의미한다. 한국이 이 구조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상대가 단순히 구매 능력이 있는 국가가 아니라 체계 유지와 확장에 필요한 리스크를 함께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인도네시아와의 차이는 단순 비교가 아니라 구조적 단절이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체납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더 많은 기술 접근을 요구했다. 반면 UAE는 기술 접근을 전제로 하기 전에 먼저 자금과 안보 협력에 신뢰를 제공했다. 한국 입장에서 이는 순서의 문제다. 먼저 책임을 증명한 뒤 권한을 논의하는 구조와 권한을 먼저 요구하고 책임을 나중에 약속하는 구조는 같은 협상이 아니다. 전자는 체계 내부로 편입될 수 있지만 후자는 언제든 이탈할 수 있는 불안정 요소로 분류된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UAE가 단순히 전투기 플랫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얹히는 작전 개념 전체에 투자하려 한다는 점이다. 자국의 무인기 개발 역량을 KF21과 연동하려는 움직임은 명확한 방향성을 갖는다. 이는 개별 장비의 성능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 작전 환경에서의 통합 운용 능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다. 한국이 이 시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KF21은 이상 완제품 수출 모델이 아니라 파트너 국가와 함께 진화하는 개방형 구조로 변한다. 물론 여기에는 위험도 존재한다. 무인기 영역은 상대적으로 기술 확산이 빠르고 파트너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통제할 수 없는 변형 체계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한국이 이 선택을 검토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폐쇄형 체계로는 속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 전환은 계약 형태에서도 드러난다. 단순 구매 계약은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계를 고정시킨다. 반면 공동개발이나 투자형 협력은 관계를 유동적으로 만든다. 문제는 이 유동성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느냐다. 한국은 이미 핵심 항전 장비와 체계 통합 능력을 내부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협력 범위를 조절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즉, 어디까지 열어주고 어디서부터 닫을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스스로 설정할 수 있다. UAE가 자금을 투입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핵심 기술에 접근하는 구조가 아니라 한국이 설정한 계층 안에서 제한적으로 접근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때 파트너는 기술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 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데 그친다. 여기서 드러나는 또 하나의 변화는 한국이 더 이상 최초 도입국이라는 상징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첫 수출 사례가 가지는 정치적, 산업적 의미가 컸다. 그러나 지금은 누가 먼저 사느냐보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느냐가 더 중요해졌다. 필리핀이든 다른 국가든 단순 구매 형태로 들어오는 국가는 체계의 외곽에 머문다. 반면 UAE처럼
자금을 넣고 개발 단계에 발을 들이는 국가는 체계의 내부로 이동한다. 이 구분은 향후 유지보수, 개량, 무장통합, 심지어 후속 수출 협상까지 영향을 미친다. 결국 한국이 제정의한 파트너란 공동개발 서명에 이름을 올린 국가가 아니라 체계의 비용과 리스크를 함께 나누면서도 한국이 설정한 기술, 경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이 기준에서 보면 인도네시아는 이미 외곽으로 밀려났고 UAE는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이동은 단순히 한두 건의 계약을 넘어 KF21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새로운 방산 네트워크의 권력 구조를 다시 그리기 시작한다. KF21을 단순한 전투기로 해석하는 순간 이 체계가 왜 특정 국가에게만 열리고 다른 국가에게는 닫히는지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이 플랫폼의 핵심은 기체 성능이 아니라 그 위에 어떤 구조를 얹을 수 있는가에 있다. 이미 언급된 확장 흐름은 기능 추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투 개념 자체를 단계적으로 재구성하는 설계다. 여기서 한국이 택한 방식은 처음부터 완성형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 기능을 누적시키는 접근이다. 이 선택은 기술적 타협이 아니라 체계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설계에 가깝다. 현재 단계에서 KF21은 전통적인 유인 전투기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외부 자산과의 연동을 전제로 설계된 구조를 갖는다. 특히 무인기와의 결합은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 향후 전력 구조의 중심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무인기 편대가 센서 확장, 표적 탐지, 위험 분산 역할을 맡고 유인 플랫폼이 결심과 통제, 고부 가가치 타격을 담당하는 구조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통합 가능한 형태로 구현하는 국가는 제한적이다. 한국이 KF21을 통해 확보하려는 것은 바로 이 통합 능력이다. 이 지점에서 UAE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는지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 국가는 단순히 기체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무인기 개발 역량을 특정 플랫폼과 결합시키려 한다. 다시 말해 독립적인 무인 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작전 네트워크 안에 편입시키는 방향을 선택한 것이다. 한국 입장에서 이는 기회이자 제약이다. 기회인 이유는 파트너의 투자를 통해 시스템 통합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제약인 이유는 네트워크 구조가 열리는 순간 외부 변수가 내부로 유입될 가능성도 함께 커지기 때문이다. KF21이 기존 전투기와 구분되는 하나의 지점은 핵심 장비의 통제 구조다.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와 같은 주요 센서가 독자적으로 확보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기술 자립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센서와 데이터 처리 구조를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체계 전체의 업그레이드 주기를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는 곧 파트너 국가에게 제공되는 기능 수준을 관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이어진다. 어떤 국가는 특정 모드까지만 접근하고 어떤 국가는 제한된 인터페이스만 공유받는 식의 계층 구조가 가능해진다. 결과적으로 KF21은 동일한 기체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국가별로 다른 전투 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된다. 이러한 구조는 수출 모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과거의 전투기 수출은 완제품 전달과 유지보수 계약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KF21은 기본 플랫폼을 공유하면서도 각국이 참여하는 범위에 따라 다른 형태의 부분 시스템을 구축하게 만든다. 이는 가격 경쟁력과 직결된다. 모든 기능을 한 번에 포함시키는 대신 필요한 기능을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은 초기 도입 비용을 낮추고 이후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동시에 이는 한국이 기술 통제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시장을 세분화할 수 있게 한다. 속도 또한 중요한 변수다. 시제기 공개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양산 단계로 진입한 것은 단순한 개발 효율의 문제가 아니다. 기능을 분리하고 단계별로 통합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다. 대부분의 국가가 모든 기능을 한 번에 완성하려다 일정 지연과 비용 증가에 빠지는 동안
한국은 기능을 나누고 우선순위를 조정함으로써 개발 리스크를 관리했다. 이 방식은 완성도를 일정 부분 양보하는 대신 체계를 시장에 빠르게 투입하고 이후 확장하는 구조를 만든다. 그리고 이 구조는 파트너 국가의 참여 시점에 따라 다른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결국 KF-21은 완성된 무기가 아니라 계속 확장되는 구조에 가깝다. 이 구조 안에서는 누가 언제 참여하느냐에 따라 얻는 권한과 부담이 달라진다. 초기 단계에서 들어온 국가는 더 많은 불확실성을 감수하지만 더 깊은 접근권을 얻을 수 있고, 후반 단계에서 들어온 국가는 안정성을 얻는 대신 체계 내부로 깊게 들어가기 어렵다. 한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진입 시점과 접근, 권한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작업이다. 그리고 이 설계가 완성될수록 KF-21을 둘러싼 협상은 단순한 구매 계약이 아니라 체계 내부로 들어오기 위한 조건 협상으로 바뀌게 된다.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에서 전투기 계약이 빠지고 광물과 에너지 중심의 양해각서가 전면에 등장한 순간 협력의 축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는 명확해진다. 이는 외교적 타협이 아니라 한국이 이 거래에서 무엇을 진짜로 필요로 하는지를 드러낸 선택이다. 전투기 한 건의 수출보다 더 오래, 더 깊게 산업, 구조를 지배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무게가 이동했다. 니켈은 단순히 전기차 배터리 원료라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 배터리 산업은 에너지 저장, 전력 관리,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군수 산업의 전력 체계와 연결된다. 특히 현대전장은 플랫폼 자체의 성능보다 얼마나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운용할 수 있는가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무인기 운용, 센서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전자전, 장비까지 모두 전력 소모 구조 위에 올라가 있다. 이 구조에서 배터리와 소재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전체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기반이 된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니켈에 접근하는 것은 단순한 산업 협력이 아니라 미래 전력 구조의 병목을 선제적으로 통제하려는 움직임에 가깝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래의 형태다. 한국은 전투기라는 완제품을 넘겨주는 대신 광물과 에너지 그리고 인프라 협력을 묶어 장기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려 한다. 이 방식은 단기 수익을 줄이는 대신 변동성이 큰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만든다. 특히 원자재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환경에서는 직접적인 공급선 확보가 곧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전투기 한 건의 계약은 일회성 수익으로 끝날 수 있지만 광물 공급망은 수십 년 단위로 영향을 미친다. 한국이 선택한 것은 명확히 후자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이 구조가 불균형하게 보일 수 있다. 자국은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더 많은 기술 이전을 원했지만 실제로 체결된 협력은 자원과 에너지 중심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이 결과는 협상 과정에서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기술 이전은 항상 통제된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특히 KF-21과 같이 아직 확장 단계에 있는 체계에서는 핵심 기술이 외부로 확산될 경우 전체 프로그램의 수익 구조와 통제력이 동시에 약화될 수 있다. 한국이 기술 이전 요구를 제한한 상태에서 협력을 유지하려면 다른 형태의 교환 구조가 필요했고 그 결과가 바로 광물과 에너지 중심의 협력이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접근 방식은 전형적인 자원 확보를 넘어선다. 단순히 원료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산업 구조와 연결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재생에너지, 인프라, 조선, 첨단 기술 협력이 함께 묶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는 특정 자원에 대한 접근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상대국의 경제 구조 전반에 일정 수준의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설계다. 다시 말해, 한국은 니켈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니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공동으로 구축하려 한다. 이러한 구조는 방산과도 간접적으로 연결된다. 전투기, 미사일, 함정과 같은 플랫폼은 겉으로는 완제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소재와 부품, 에너지 체계에 의존한다. 공급망이 불안정하면 생산 일정이 흔들리고 이는 곧
수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진다. 한국이 방산 수출을 확대하려면 단순히 기술 경쟁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안정적인 공급망과 예측 가능한 생산 능력이 함께 확보되어야 한다. 인도네시아와의 광물 협력은 바로 이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 선택은 향후 협상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이 특정 자원에 대한 접근을 확보한 상태에서는 해당 국가와의 방산 협상에서 더 큰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즉, 전투기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조건을 낮출 필요가 줄어든다. 반대로 상대국은 자원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방산 분야에서 일정 수준의 양보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협상의 중심이 단일 계약에서 다층적 관계로 이동하면서 한국은 각 분야를 연결해 전체적인 협상력을 강화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결국 이번 협력 구조는 무엇을 팔았는가가 아니라 어디를 장악했는가로 해석해야 한다. 전투기 계약이 빠진 자리에 광물과 에너지가 들어왔다는 사실은 한국이 단기적인 방산 수출 성과보다 장기적인 산업 지배력을 우선시했다는 신호다. 그리고 이 선택이 누적될수록 KF21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체계는 단순한 무기 수출 네트워크를 넘어 자원과 에너지까지 연결된 확장형 구조로 변하게 된다. 에너지 위기는 단순한 가격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가의 대응 구조가 얼마나 유연한지를 드러내는 시험대에 가깝다. 같은 충격을 받아도 어떤 국가는 공급선을 재배치하고 어떤 국가는 내부 비용을 보조금으로 덮는다. 겉으로는 모두 대응처럼 보이지만 구조적으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든다. 이번 흐름에서 한국의 대응은 명확하게 외부로 향해 있다. 공급이 흔들리는 순간 기존 파트너와의 관계를 즉시 가동하고 추가 물량을 확보하며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 대체 수급을 끌어온다. 특정 지역에 의존하는 비율을 단기간에 완전히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충격을 분산시키는 구조는 만들어야 한다. 한국은 이 지점에서 주저하지 않았다. 원유 확보를 위해 다층적인 루트를 동시에 작동시켰고 비축 물량 방출까지 병행하면서 시장 변동성을 흡수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를 확보했는가 보다 얼마나 빠르게 구조를 움직였는가 다. 속도가 곧 리스크 관리 능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일본의 대응은 내부 조정에 머물러 있다. 공급선 자체를 재구성하기보다 상승한 가격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금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이 접근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원유의 상당 부분은 특정 지역에 의존하는 상태에서 지역의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가격을 아무리 조정해도 물리적인 공급 부족을 막을 수는 없다. 결국 보조금은 시간을 사는 수단일 뿐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은 아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차이는 정책 선택이 아니라 의사결정 구조다. 한국은 외부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를 활용하고 필요하면 새로운 경로를 개척한다. 반면 일본은 기존 구조를 유지한 채 내부 비용을 조정하는 데 집중한다. 이 두 방식은 위기가 길어질수록 격차를 만든다. 초기에는 가격 안정 여부로 평가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실제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해진다. 공급이 끊기는 순간 가격 정책은 의미를 잃는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이 에너지 확보를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방산 협력과 에너지 공급이 연결되는 구조가 이미 작동하고 있다. 특정 국가와의 안보 협력이 단순한 군사 교류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 공급 안정성과 결합되는 순간 관계의 성격이 바뀐다. 이는 거래가 아니라 상호 의존 구조에 가깝다. 한국이 원유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러한 다층적 관계가 존재한다. 단순한 시장 구매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물량이 관계를 통해 우선 배정되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일본의 경우 이와 같은 구조적 연결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외교적 제약과 정책적 선택이 겹치면서 특정 국가와의 협상 범위가 제한되고 결과적으로 대체 경로 확보에 시간이 걸린다. 이 지연은 단순한 외교 문제를 넘어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준다.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 전력 비용이 올라가고 이는 제조업 경쟁력으로 직결된다. 결국 에너지 정책은 산업 정책과 분리될 수 없다. 글로벌 시장에서 원유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각국의 대응은
점점 더 분명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한다. 어떤 국가는 외부 네트워크를 통해 충격을 흡수하고 어떤 국가는 내부 재정으로 충격을 완화한다. 전자는 시간이 갈수록 안정성을 확보하지만 후자는 재정 부담이 누적된다. 특히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보조금 중심의 대응은 지속 가능성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에너지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에너지 확보 능력은 곧 산업 생산 능력, 나아가 군수, 생산 능력과도 연결된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보장되지 않으면 생산 일정은 불확실해지고 이는 방산 수출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이 에너지 확보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이유는 단순한 가격 안정이 아니라 전체 산업 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결국 이번 위기는 누가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자원을 안정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 구조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격차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단기 대응을 넘어선 전략적 재편을 요구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기 시작한다. 일본이 직면한 문제는 단순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아니라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구조적으로 빠르게 방향을 바꿀 수 없는 의사결정 체계에 있다. 표면적으로는 고유가, 보조금, 전기요금 상승 같은 현상이 드러나지만 그 아래에는 더 깊은 층의 제약이 작동하고 있다. 이 제약은 정책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 자체를 늦추는 구조에서 비롯된다. 우선 일본의 에너지 구조는 높은 중동 의존도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 이 자체는 단기간에 바꿀 수 없는 조건이다. 문제는 이 의존 구조가 흔들릴 때 이를 보완할 대책, 경로를 얼마나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가에 있다. 일본은 이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지연을 겪는다. 새로운 공급선을 확보하려면 외교적 협상, 계약 구조 조정, 물류 재배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면서 시간이 소모된다. 결과적으로 시장이 이미 변동한 이후에야 대응이 실행되는 구조가 된다. 여기에 정치적 제약이 겹친다. 특정 국가와의 협상 여부가 단순한 경제 판단이 아니라 외교적 신호로 해석되는 상황에서는 의사결정이 더욱 복잡해진다. 이란과의 협상 문제에서 드러난 것처럼 외부 변수에 대한 대응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동맹 구조와 정치적 계산에 묶여 있는 경우 선택지는 빠르게 줄어든다. 이는 단순히 협상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협상 자체를 고려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해지는 구조를 만든다. 재정 정책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보조금 중심의 대응은 단기적인 충격을 완화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공급 구조를 바꾸지 못하는 한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 이 방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 부담을 누적시키고 정책 선택의 폭을 더 좁힌다. 특히 에너지 가격이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보조금은 점점 더 큰 규모로 확대되어야 하며 이는 다른 정책 영역에 투입될 자원을 잠식하게 된다. 결국 단기 안정과 장기 지속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잃게 된다. 이러한 구조는 산업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에너지 비용이 불안정하면 제조업 전반의 비용 구조가 흔들리고 이는 가격 경쟁력으로 직결된다. 일본은 이미 고비용 구조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에너지 부담이 더해지면 일부 산업은 생산 축소나 이전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산업 기반이 약화되면 에너지 수요 자체도 줄어들지만 이는 안정이 아니라 축소에 가까운 결과다. 구조적 대응이 아닌 비용 조정으로 문제를 관리하려 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흐름이다. 반면 한국은 동일한 외부 충격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움직인다.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기존 파트너와의 관계를 활용하며 필요할 경우 단기간에 물량을 재배치하는 데 집중한다. 이 차이는 단순한 정책 선택이 아니라 의사결정이 실행으로 이어지는 속도에서 비롯된다. 외부와 연결된 구조를 통해 문제를 분산시키는 방식과 내부에서 부담을 흡수하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다른 경로를 만든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위기인식의 방식이다. 일본의 경우 위기가 가시화된 이후에 대응이 본격화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합의 형성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국은
위기가 확대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이는 완벽한 정보가 확보되기 전에라도 일정 수준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결정을 내리는 구조를 의미한다.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공급 충격과 같이 시간이 중요한 변수인 상황에서는 후자가 더 빠른 결과를 만든다. 결국 일본이 직면한 문제는 에너지를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가 아니라 그 결정을 언제, 어떻게 내릴 수 있는가에 있다. 공급선 다변화, 외교적 협상, 재정정책 조정이 서로 엇갈리면서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되지 못하는 구조는 위기가 길어질수록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 지연은 단순한 에너지 문제를 넘어 산업 경쟁력과 국가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대되기 시작한다. 한국이 선택한 전력 개발 방식은 기술적 절충이 아니라 실패 확률을 구조적으로 제거하는 설계에 가깝다. 대부분의 국가는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때 처음부터 완전한 형태를 목표로 설정한다. 스텔스, 센서 융합, 네트워크 전투, 무인기 연동까지 한 번에 통합하려다 일정이 지연되고 비용이 폭증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문제는 이 접근이 기술적으로 야심차 보이지만 실제로는 통제 불가능한 복합 리스크를 동시에 끌어안는 구조라는 점이다. 한국은 이 지점에서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다. KF-21은 처음부터 모든 기능을 구현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4.5세대라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실전 운용이 가능한 수준의 성능과 안정성을 먼저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 이 선택은 외형적으로는 보수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개발 주기를 통제하고 체계를 빠르게 시장에 투입하기 위한 전략이다. 기능을 단계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은 각 단계마다 검증, 가능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불확실성을 줄인다. 결과적으로 전체 프로젝트의 리스크가 분산된다. 이 방식의 효과는 개발 속도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시제기 공개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양산 단계로 진입한 것은 단순한 효율 문제가 아니다. 처음부터 모든 기능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다. 반대로 초기 단계에서 완성형을 목표로 했던 프로그램들은 통합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며 일정이 지연된다. 핵심은 기술 수준이 아니라 기술을 어떤 순서로 통합하느냐다. 한국은 이 순서를 의도적으로 재구성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핵심 장비의 독자화다. 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와 같은 구성 요소를 자체적으로 확보했다는 점은 단순히 외부 의존도를 낮췄다는 의미를 넘는다. 이 장비들은 전투기의 감지 능력과 생존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며 동시에 업그레이드 주기를 좌우하는 변수다. 외부에 의존할 경우 개량 일정과 범위가 공급자에 의해 제한된다. 반면 독자 기술을 확보하면 필요에 따라 기능을 추가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체계의 수명 주기를 늘리고 파트너 국가에 제공할 수 있는 옵션을 다양화한다. 이러한 구조는 수출 경쟁력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완성형 5세대 전투기는 높은 성능을 제공하지만 그만큼 비용과 운용 부담이 크다. 모든 국가가 이 수준의 체계를 필요로 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KF-21은 이 사이에서 균형점을 만든다.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면서도 비용과 운용, 측면에서 접근성을 유지하는 구조다. 여기에 단계적 업그레이드가 결합되면 초기 도입 부담을 낮추고 이후 필요에 따라 기능을 확장할 수 있다. 이는 구매국 입장에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만든다. 반면 일본이 추진하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은 다른 방향을 취하고 있다.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공동개발 구조에서 각국의 요구가 동시에 반영되면서 목표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드론 편대와의 통합, 고도화된 시스템 구성 등 다양한 요소가 추가되지만 그만큼 일정은 유연해지고 불확실성은 커진다. 특정 파트너의 투자 지연이나 정책 변화가 전체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에서는 계획된 일정이 유지되기 어렵다. 목표 시점이 뒤로 밀릴수록 기술 격차를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경쟁자에게 추월당할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의 방식은 이와 정반대다. 먼저 움직이고
이후에 확장한다. 초기 단계에서 완벽하지 않더라도 실제 운용 가능한 체계를 확보한 뒤 점진적으로 기능을 추가한다. 이 접근은 기술적 완성도를 한 번에 끌어올리는 대신 시간이라는 변수에서 우위를 확보한다. 그리고 이 시간 격차는 단순한 일정 차이를 넘어 시장, 선점과 파트너 확보로 이어진다. 결국 한국이 만든 것은 하나의 완성된 전투기가 아니라 계속 진화할 수 있는 구조다. 이 구조는 외부 파트너의 참여를 허용하면서도 핵심, 형제권은 유지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설계가 누적될수록 동일한 출발선에 있던 국가들 사이에서 개발 속도와 체계 완성도 사이의 간극이 점점 더 벌어지기 시작한다. KF-21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현재의 흐름은 단순한 무기 수출의 확장이 아니라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국제 방산 질서를 재구성하려 하는지를 드러낸다. 전투기, 에너지, 광물, 파트너십이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 안에서 서로를 지탱하는 형태로 결합되고 있다. 이 구조가 완성될수록 한국은 더 이상 공급자가 아니라 규칙을 설정하는 위치로 이동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방산 시장은 비교적 단순했다. 기술을 가진 국가가 완제품을 만들고 구매국은 이를 도입한 뒤 일정 수준의 유지 보수와 제한된 개량을 수행한다. 이 구조에서는 공급자가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대신 시장은 제한적이고 경쟁은 가격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한국이 KF-21을 통해 시도하는 방식은 이 구조를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 기본 플랫폼은 한국이 통제하되 그 위에 얹히는 기능과 확장 구조를 단계적으로 개방함으로써 다양한 국가를 서로 다른 수준으로 체계 안에 편입시키는 모델이다. 이 모델의 핵심은 접근 권한의 계층화다. 모든 파트너가 동일한 기술과 기능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 방식과 기여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층에 배치된다. 자금을 투입하고 개발 리스크를 함께 감당하는 국가는 더 높은 층으로 들어가고 단순 구매국은 외곽에 머문다. 이 계층 구조는 단순한 기술 통제를 넘어서 장기적인 의존 관계를 형성한다. 특정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새로운 무장을 통합하려면 결국 한국이 설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에너지와 자원까지 결합되면서 구조는 더욱 복잡해진다. 한국은 특정 국가로부터 안정적인 자원 공급을 확보하고 그 대가로 산업협력과 기술 참여의 일부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은 단순한 교환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 네트워크다. 에너지가 필요한 국가는 안정적인 공급을 원하고 자원을 가진 국가는 산업 발전을 원한다. 한국은 이 두 요구를 연결하면서 자신이 중심에 위치하는 구조를 만든다. 결과적으로 방산협력은 더 이상 독립된 영역이 아니라 자원과 산업, 안보가 결합된 복합 계약으로 변한다. 이러한 구조는 향후 협상에서 한국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든다. 단일 계약에 의존할 경우 협상은 가격과 조건에 집중되지만 다층적 구조에서는 각 요소를 서로 교환할 수 있다. 전투기 도입 조건을 조정하는 대신 자원 협력을 확대하거나 에너지 공급을 안정화하는 대신 기술 접근, 범위를 제한하는 식이다. 이처럼 여러 변수를 동시에 다루는 협상에서는 전체 구조를 설계한 쪽이 주도권을 갖는다. 한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설계 작업이다. 물론 이 구조가 항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파트너 국가가 자체 기술 역량을 빠르게 축적하거나 다른 공급자와의 협력을 통해 대체 경로를 확보할 경우 현재의 계층 구조는 흔들릴 수 있다. 특히 무인기와 같은 분야는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술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가 될 수 있다. 또한 자원 공급망 역시 정치적 변화나 내부 정책에 따라 불안정해질 가능성을 안고 있다. 즉, 현재의 구조는 고정된 질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동적 시스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점은 방향성이다. 한국은 더 이상 단일 무기 체계의 성능으로 경쟁하지 않는다. 대신 여러 산업과 자원을 연결해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안에서 각 국가의 역할과 접근 권한을 배치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국가는 중심으로 들어오고 일부 국가는 주변으로 밀려난다. 인도네시아가 경험한 변화는
단순한 계약 실패가 아니라 이 구조 속에서 위치가 재조정된 사례에 가깝다. 결국 KF21을 둘러싼 현재의 움직임은 누가 무엇을 사는가가 아니라 누가 이 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 기준이 점점 더 명확해질수록 기존의 방산, 질서와는 다른 형태의 권력 분포가 형성되기 시작한다.